안녕하세요. 저는 둥근햇빛 발전 협동조합의 교육이사 이송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슬기로운 생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기후위기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굉장히 우리 지구 곳곳이 아프고 있다. 이런 말씀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셨죠? 그 기후위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개개인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에너지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야기에 사실 숨어있는 소문자 에너지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상승되도록 막아야 한다. 1.5도씨.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굉장히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우리 지구 온도가 1.5도씨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이 그래프는요, 전 세계, 우리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맞춰졌을 때 탄소 예산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색칠된 면적이 그 탄소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010년을 조금 넘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019년 그때까지 지금 검은색 면적이 이미 배출된 탄소의 양입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배출할 수 있는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할 수 있는 양은 여기 굉장히 급격하게 롤러코스터도 이렇게 꺾이진 않죠. 굉장히 급격하게 꺾여버려서 거의 배출하지 않는, 바로 지금부터 바로 배출하지 않아야 되는 이 하늘색 면적만이 우리가 가진 남아있는 탄소 예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 예산이라는 것은 인류가 1.5도씨나 2도씨 같은 온도 상승 상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허락된 이산화탄소의 배출 총량을 말씀드립니다.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 3분의 2의 확률로 1.5도씨 목표에 머물 수 있는 잔여 탄소 예산을 약 4,200억 톤으로 잡았습니다. 100% 1.5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3분의 2의 확률로 따졌을 때 그 정도의 전체 양에서요.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탄소 예산 4,200억 톤 중에서 2,949억 톤까지 저희가 사용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아있는 그 작은 아주 협소한 그 하늘색 면적 그만큼이 남아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탄소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얘기를 하거나 탄소 그리고 지구 기온 상승 이런 얘기들 항상 같이 가는데요. 지구 온도 상승하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아직 1.5도씨 되려면 좀 시간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밑에 단에 양의 되먹임이라는 현상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설명할 때 나오는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어떤 뭔가 산출된 값이 다시 입력되는 값으로 돼서 그 입력값이 결과적으로 또 출력값을 산출되는 값을 또 높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양의 되먹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기후위기, 즉 우리 이 현상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아마존 지역이나 우리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들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내서 다시금 이 효과가 기온 상승을 더 부추기는, 더 이제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 중립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배출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기 중에 있는 탄소들은 흡수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근데 배출량을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실천이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로 연결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좀 기후 위기와 이제 탄소 예산, 이산화탄소 이런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러면 주범이 누구이냐? 원인을 알면 이제 뭔가 대응책이나 예방 같은 것들이 가능하시겠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990년부터 2016년 자료까지 그래프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그 하단에 0의 선을 쭉 보시면은요, 0의 그 기준선 하단으로 보라색 막대 그래프는 흡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거꾸로 흡수하는 것들이고요. 위에 0보다 이제 위로 올라가는 막대 그래프들이 이제 분야별로 이산화탄소를 얼만큼 배출해냈느냐를 색깔로 구분해서 지금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2016년 가장 끝에 막대에 에너지 분야를 전부 묶으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90% 이상을 이 에너지 분야에서 전부 다 배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지라 함은 이제 발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죠. 발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발전 부분으로 들여다보시면은 발전하는 그 재료별로 이번에는 이제 발전을 얼마만큼 이제 어떤 재료에서 하고 있는지를 재료를 이제 색깔별로 표시해서 이 그래프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주황색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막대 그래프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이제 쉽게 한번 가동하면 이게 쉽게 끄거나 변동시킬 수 있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황색 바로 위에 노란색과 그 위에 아주 적은 비중으로 아주 실선처럼 나타나고 있는 연두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과 연두색 부분이 바로 유연탄, 무연탄에서 석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까만색 작은 막대가 이제 유류,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늘색 막대가 LNG, 가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기존에 우리가 가장 주된 발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양수, 수력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가장 윗부분에 이제 노란색과 진한 핑크색이죠. 여기가 이제 기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발전원별로 어떤 재료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잠깐 분리를 해서 말씀드렸지요. 원자력, 그리고 석유, 석탄, 가스 이런 발전원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태워서 전기를 지금 만들어내는 설비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해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에서 그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설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에너지가 곳곳에서 필요하고, 사실 우리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도 잠들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 너무 폭넓은 개념이셔가지고 전기라고 이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전기를 어떻게 언제 안 쓰는지를 떠올리시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사용의 패턴 이런 것들과 이 발전하는 것과 발전 시스템과 발전 양들 이런 것들의 관계를 또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 패턴 읽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는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실시간 전력 수급의 그래프인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자료를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따서 넣어봤는데요.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회색 그래프가 전일 사용한 그 전력에 소비되었던 그 전력 양을 표시하고 있고요. 시간대별로 0시 0분부터 자정부터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쭉 그래프를 표시한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오늘 현재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일 그래프와 비교해서 지금 그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 4시 35분 까지 지금 그래프가 표시된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요. 피크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이 사용이 되는 게 일정하게 사용되지 않고 보시면 여기 보이다시피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공통되게 나타내는 시간대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아침 8시 15분경 8시에서 9시 사이에 한 번 피크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리고 저녁 6시, 18시 25분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면은 다시 한번 또 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있는 지점을 우리는 전력 사용의 피크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밤에는 사실 이해가 되시죠? 밤에는 거의 사용 안 하시고 이제 주무시거나 전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소수일 테니까. 그런데 낮 시간에 보시면은 11시, 10시 한참 공부하시거나 일하시거나 활동을 하시는 시간대에 이렇게 오목하게 꺾여 있는 그래프를 보시고 계세요. 원래는 이제 낮 시간에 이제 피크가 오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우리 이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설치가 많이 활발해지면서 피크가 오히려 저녁 시간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현상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탁 퇴근하셔가지고 각 가정마다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량이 확 늘어나실 수 있는 거죠. 각 개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루 이 24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력 사용의 패턴이 어땠는지 보셨습니다. 요번 그래프는요. 좀 더 길게 기간을 길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10월달 현재 시점까지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시긴 하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위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가요.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두색, 중앙에 있는 연두색 그래프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요 전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하단에 검은색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급 예비율이라는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노란색 그래프와 이 연두색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가 항상 연두색 그래프보다 윗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연두색 그래프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피크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크는 아니지만 거꾸로 이렇게 사용량이 줄어드는 지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원래는 퀴즈로 내드리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주말일 때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이나 이제 뭐 사무실이나 이런 기관들이 쉬는 날이죠. 그래서 그만큼 전력들이 덜 사용하는 것들을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보고 싶은 부분은 노란색 그래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전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인데 사실은 항상 우리 연두색 그래프만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 갭, 노란색 그래프와 연두색 그래프 사이에 이 비어있는 공간들은 낭비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던져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연두색 그래프를 우리 실제 사용하는 이 수요 전력 부분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피크를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공급 능력도 그거에 예상을 해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발전소의 개수를 더 나아가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제 이 전력 사용 패턴 상에서 마지막 그래프인데요. 제가 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근 20년간 동안 월별로 평균 우리가 사용한 전력량, 최대 전력치를 그래프로 이제 모아서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상향하고 있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인당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그대로 이 사이트에서도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과거일수록 이 피크의 지점과 이 가장 낮은 최저치의 그 격차가 적은 편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 최대의 사용량과 이 최저점 간의 이 간극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말씀으로는 피크를 조정해서 우리 공급도 그만큼 예상해서 좀 가성비 좋은 효율이 높은 그런 어떤 발전 시스템이나 발전소를 줄이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우리 현상에서는 굉장히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고 이 변이 되는 이 양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그래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자료입니다. 국내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어서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10년부터 19년 기간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그 해에 우리 국내에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했는지를 막대 그래프, 빨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그래프는 2014년부터 지금 제시가 되고 있지요. 이 그래프는요, 우리가 올해 요만큼만 배출하자라고 목표치로 정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좀 줄여가자라고 해서 목표치로 잡았던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최근의 자료, 2019년 자료를 보시겠어요? 보시면 빨간 그래프와 초록 그래프의 간극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치는 목표치대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요. 그 빨간색, 우리가 실제로 배출한 양들은 2014년에서 18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치와 실제 우리 실천이 이제 따로 가고 있는 우리 국내 상황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세계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세계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비율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가장 끝부분에 코리아가 보이시죠. 한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하이드로 해서 수력 발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풍력,
그리고 지열, 보라색 막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열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중간의 그래프는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골고루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햇빛이 골고루 에너지를 나눠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두색 그래프가 이제 바이오 에너지 부분인데요. 우리 한국은 풍력은 거의 없고요. 태양광과 약간의 태양광과 약간의 바이오 에너지로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이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목표치가 굉장히 차이 났던 것처럼 실제로도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원을 바꿔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세계 각국에서 조금 뒷부분에 뒤처져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정말 재생에너지로 전환 중입니다. 신규 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 추이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파란색 그래프 그냥 명확하시죠? 풍력과 태양광이 40에서 이제 95%, 90% 이상으로 모두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검은색 그래프로 이렇게 하향을 쭉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2018년 이후에는 3%까지 내려가는 이 그래프는 새롭게 지어지는 발전소들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석 연료 발전은 3%밖에 차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세계가 이렇게 열심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약간 그래프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용의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발전 비용과 세계 가중 평균 해서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온쇼 윈드는 육상 풍력, 가장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발전이 조금 되고 많이 아직 확산되지 않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풍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상 풍력,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태양광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상 풍력, 그리고 그 가장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 태양열, 지별 에너지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그래프상에 그 연하게 음영 처리가 된 구간이 있는데요. 하단에 그 부분이 이제 화석 연료의 비용 범위입니다. 그 비용 범위 안에 4가지의 이 발전 원가들이 다 그래프 안에 그 음영 구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곧 그 화석 연료를 발전하는 데 드는 비용과 거의 유사하거나 또는 사실은 풍력이나 태양광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 화석 연료 가장 하단 부분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싸지고 있다. 많이 저렴해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성도 역시 갖추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그린피스에서 이제 내놓으신 자료인데요. 실제로 세계에서는 우리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에너지 수급을 해봤다라는 에너지 전환 실험이지요. 일종의 그런 실험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호주, 포르투갈, 독일, 덴마크 아주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 자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례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네. 하나의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시의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제로에너지 주택단지가 설립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전경 사진인데요. 이 건물 자체는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양광으로 사실 다 건물이 거의 다 뒤덮이다시피 했는데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에너지, 그리고 그 패시브 하우스 기술이라고 해서 건축의 어떤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새어나가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서 100%의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이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한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생활하고 계시는 단지고요. 한번 견학을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집, 건축물을 이렇게 제로 에너지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발전소의 개념에서 조금 더 거대한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곳은 지금 당진입니다. 당진 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화력발전소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사실은. 그리고 미세먼지들. 화력발전소, 사실 이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 에코 태양광 발전소라는 것이 원래는 화석발전소로 계획됐던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를 우리 당진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에너지 전환에 우리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 하셔서 석탄 발전소의 부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그대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셔도 굉장히 거대하지요. 엄청난 이 양의 태양광 패널들이 이제 깔려 있는데요. 연간 13,000메가와트시 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좀 감이 안 오시죠? 3,500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3,500가구 정도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깨끗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도 사실 이런 발전소들이 이런 규모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규모의 발전소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소 재생에너지 생산과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가지고 왔고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 전국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태양광 발전이 되고 있는지, 양은 얼마만큼인지 지역별로도 세부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전국의 곳곳에 이제 산재되어서 우리가 분산형 전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화력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곳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큰 발전소들이 대규모로 발전을 해서 이제 송배전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 수요지로 이제 배전을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재생에너지들은 그렇게 큰 규모로 단일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필요한 지역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 곳곳에도 골고루 햇빛이 비치듯이 태양광 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향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계속 산재해서 발전소들이, 크고 작은 발전소들이 운영되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작업을 하는 주된 이제 우리 중요한 주체 중에 한 주체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에너지협동조합입니다. 이 시민에너지협동조합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렇게 발전소를 세우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건물의 옥상에 이렇게 정렬된 태양광 패널을 올려서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고요. 주차장 태양광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요즘은 이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공간에 활용해서 이렇게 발전소를 올리는 작업도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출자해서 그 출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중요한 의미라고 한다면 발전소의 규모를 떠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처럼, 이 사례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둥근햇빛 발전 협동조합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교당입니다. 종교 시설의 그 건물이고요. 건물의 전면부에 작은 이런 태양광 한 장짜리 패널들을 설치 가능한 곳곳마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발전 규모로 보면 12kW의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교당에 이렇게 설치된 하나하나의 패널들은 사실 여기 좌측의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한 분 한 분의 교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동참하셔가지고 이 발전소를 운영하고 실제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체감하시면서 하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실천 영역으로 왔을 때 이런 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서 하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홍보나 이런 작은 태양광 패널 올리기 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렵지만 에너지 하면은 굉장히 크고 무겁고 좀 어려운 숫자로 가득한 이야기들에서 좀 끌어와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에너지 소비가 우리 그 소비 패턴에서도 쭉 전력 사용 패턴에서도 보셨다시피 소비량 자체를 줄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대한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마구마구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마구마구 전기를 사용한다면은 의미가 없겠지요. 나부터 먼저 소비부터 줄이시고 그런 활동 중에 하나로 이제 가까운 지인이나 같이 우리 학습 동아리를 만들듯이 전기량 우리 에너지 소비 절전단을 만드셔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시고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 실천도 점검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실제로 제가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로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자체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아주 쉽게 베란다의 거치형으로 그냥 거시고 사용하시고 에너지 전환에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하실 때도 쉽게 이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죠. 거창한 활동이 아니더라도요. 에너지 협동조합, 내가 속한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시면은 에너지 전환에 그 다양한 그 활동 중에 하나로서 제가 참여할 수도 있고 내가 출자한 출자금이 그 작은 태양광 패널이 돼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항상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 감수성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인터넷 서핑을 하고 늘상 항상 핸드폰을 손에서 사실 놓으실 때가 별로 없으시죠? 쉽게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심심치 않게 에너지 관련된 뉴스라든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후 재앙과 관련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상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관심을 끄지 마시고 항상 촉을 좀 세우고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네, 여기에 감각을 잃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먼 과거로 우리 안 쓰고 안 먹고 절약만 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로 되돌아가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좀 신나고 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전환의 각도로 시야를 돌려서 좀 신나고 경쾌하고 이렇게 좀 할만한 그런 운동 활동들로 참여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만드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